네, 이번에는 이어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도 상당히 격분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논란 상당히 심각한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아, 예. 네. 김원걸입니다. 예, 지난번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뵀었는데 오늘은 전화로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당에서 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 발표가 됐지요. 발표된 직후 지금까지도 당이 상당히 술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좀 당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이번 공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평가한다기보다 네, 저는 이제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네, 그것을 당에 알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제 어저께 지방에도 내려갔었고 아, 여기저기 지지자들 네, 그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뭐 한 분도 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예, 예. 아이고. 뭐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한숨 쉬면서 이거 음. 선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냐. 음. 이 분위기로는 선거 치르기 힘들다. 음. 뭐 굉장히 그렇게 아이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권 지지자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이런 공천을 할 수가 있느냐, 사천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그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당 비대위가 비례 후보 43명을 A, B, C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A 그룹은 당선 안정권에, 그리고 B, C 그룹은 순번에 따라서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이런 스타일인데요. 이게 원래 이런 규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원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게 나왔냐? 결국 이 방침은 A, B, C로 칸막이를 나눠서 그룹핑해서 결정하는 것은 당원 위배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그 중앙위가 네, 중간에 그렇게 파행된 것도 네, 그 당원 위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참석자에게 들은 바로는 네, 그 부분은 이제 당직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죠. 음, 근데 당헌상으로 도저히 네. 통과가 될 수 없는 안이었다고 합니다. 당헌상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안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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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당의 헌법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제 내놓은 안에 대해서 네, 적극 찬성 의견을 내놓은 그 중앙위원이 거의 없었던 이유도 네, 당헌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ABC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투표하는 방식은 당원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자체를 무위로 돌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무위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말고 할 것이 없이 네.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체가 안 되는 거다. 예, 예. 네. 그 예를 들어서 안정권이 15이면 네. 대표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20% 3명 이런 그렇죠. 식이고 예. 나머지는 다 투표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어제 내놓은 안은 당헌에 전혀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참석했다는 분이 네. 당직자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당헌을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이 음흠. 어떻게 이런 안이 나오도록 뭘 했냐? 가만히 보고 네. 네. 있었느냐, 음. 알려드렸어야 됐던 것 예, 아니냐 예. 했더니 예. 그분들 얘기가 우리도 잘 몰랐다. 에? 왜냐하면 예. 그것을 알고 있는 당직자들과 예. 상의를 하신 적이 없고 그분들이
지도부 분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대위 대표를 포함해서 비대위,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당의 최고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 위원 포함 비대위원장이 당직자들에게 이런 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당직자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내용을. 이 실무자들한테 전혀 검토가 없었던 아니에요. 그러면 A, B, C 이렇게 나눠서 칸막이로 한다는 게,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중요하고 복잡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네.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 안 시킨 것과 비슷한 경우죠. 아, 참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민주정당에서 60년 전통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기자로서 의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김성수 당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이 그룹으로 나누지 않고 기존에 정해져 있는 이 틀을 없애버리고 칸막이를 헐고 투표를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비례대표 선출의 취지 이것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이 사라진다라고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당 대변인의 입장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이거 어제 기자들한테 풀한 내용인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그분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당헌 위반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음흠,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네, 당원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내서 아, 예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가 네. 여러 가지 집행정지 법적 가처분 신청 같은 예, 거요. 예,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면 네. 공천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공천.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사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아, 아이고, 참, 그 총선은 지금 이제 2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누군가가 법원에 제소를 하면 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낸다면 공천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번에 좀 추천된 후보들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선, 김종인 대표 스스로가 그동안 밝혀온 바에 따르면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77이다. 내가 뭐 다른 젊은 사람들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국회의원 한다는데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 그 비대위원장에 선임되면서 했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뜻이 없다. 물론 이제 입장이 조금 스탠스에 변화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본인이 설마 2번을 남성 1번, 그렇죠? 최고 순번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결국 셀프 공천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 네, 이제 대다수의 지지자들 네, 의견이 좀 당혹스럽다. 당혹스럽다. 예, 그분이 뭐 당연히 국회의원 하고도 남으실 분이란 거야 누구든지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 입원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음, 그 지난달 말에 본인이 네, 추호도 생각이 없다 음,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네, 정치권의 관행이 네, 대표급 되는 분이 뭐 비례대표 네, 1, 2번을 받고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네, 돼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좀 당황해하는 것이고 음,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낀 것보다 더 문제가 네, 다른 분들이 네, 이제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고 네, 뭐 한두 분은 또 의혹에 휩싸인 분도 있고 네, 또 그분들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올려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네, 튀어나왔다 그렇죠. 명단이 네, 그런 얘기가 도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신뢰성을 떨어뜨리니까 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네, 안양에 출마한 것으로 돼 있던 위원장 한 분은 네, 어제 이제 중앙위에 참석했다가 네, 자기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예. 비례대표 뒷번호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아니, 잠깐만요.
안양 출마 예정자예요. 지역에서. 예, 안양 당연히 거기 나가는 걸로 돼 있었죠. 지역 출마 예정자인데 중앙위에 참석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비례대표 뒷번호 몇 번입니까? 네? 뭐 C그룹일 겁니다, 아마. C그룹. 예. 이게 정말 이게 뭐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내용의 공관위원들, 공천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이분들이 후보 적합도에 과연 그 맞는 분이냐 안 맞는 분이냐를 심사하는 건데 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지역 출마자를 갑자기 비례대표 출마자로 후순위로 배치해 놓고 뭐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건데 이건 도대체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러니까 그제 연락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례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분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정체성, 도덕성, 뭐 논문 표절, 뭐 아들 비리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재론할 지경도 아닌 이런 상황입니다. 이분들 그대로 놓고 가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그분들 발표 나자마자 네, 두세 시간 만에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하루 이틀 더 지나면 무슨 얘기가 더 나올지 음흠, 염려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심사 자체가 네, 뭐 졸속으로 됐다 이렇게 이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네, 이 더더욱이 사람들이 네, 문제가 있다 음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아이고, 지금 보면 비례대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분들, 또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던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이분을 좀 용인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김홍걸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누구 개인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근본적으로 일단 비례대표 네, 어, 검증 절차 음흠, 이런 것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네,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혁신위원들이 만들어 온 당의 시스템 공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무력화됐어요. 그리고 이른바 정무적 판단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깎이고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 또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봐야 될 것이 앞서 안양의 경우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지역구 공천을 보면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을 다시 수도권에 전략공천으로 준다거나 또 지역에 전략공천을 준다거나 뭐 이런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지금 경선 탈락자들이 경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또 다시 또 살아 돌아오는 돌려막기식 공천 이것도 문제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영선 의원의 사람으로 알려진 최명길 전 MBC 유럽지사장의 경우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네. 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음. 예, 돌려막기 공천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 네. 굉장히 결례를 범하는 것인데 네. 어떻게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네. 전혀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먼저 혁신안을 말씀하셨는데 네. 혁신안 경우도 저도 뭐 혁신안의 100% 내용에 찬성했던 것도 아니고 네. 정무적 판단을 할 여지를 조금은 둬야 된다는 그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네. 문제는 정무적 판단으로 네. 어떤 공천을 결정했을 때도 네. 관련된 사람들이나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해줘야 되지 않나.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홍창선 관리위원장께서 예, 그동안에 언론에 나와서 네, 그런 걸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네, 뭐, 기자들에 의하면은 횡설수설한다. 예,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다. 음, 공천 탈락한 사람을 뭐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네, 뭐 이런 말이 자꾸 나와가지고 네, 신뢰도를 떨어뜨렸는데, 예, 이 비례대표까지 이렇게 되면 네, 상당히 당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음, 그리고 혁신안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 혁신안이 뭐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음, 점이 있더라도 음, 한번 발표를 했으면 네, 그 핵심은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일관성 있어 보이고 당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네, 혁신안 만들자마자 몇 달 만에 사실상 폐기를 해버리면 네. 그 당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 정말 지금 대혼란, 대아노미의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 빠져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당헌을 어기면서까지도 일종의 사천, 개인과 관련된 사천을 한 것이라면 진퇴 여부와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심각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보도된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가 선거에 이제 더 이상 관여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어젯밤 기자들하고 상당히 많이 통화를 했더라고요. 이런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진중하게 이 문제는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 자,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 김종인 대표의 진퇴 여부 문제요. 그 부분은 제가 뭐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한동안 조용히 계셨던 당내 의원들 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네, 지금 목소리를 높이시는 거는 네, 이제 뭐 그분 생각은 이제 공천이 끝났으니까 네, 걱정할 게 없어져서 그럴 것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것보다도 지금 저를 포함해서 다들 네, 이제 조용히 뭐 음,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보여도 음, 조용히 있었던 것은 음, 이제 말을 잘못하면 네, 그 건전한 비판, 건전한 의견 개진을 마치 당내 내분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으로 왜곡 보도할까봐 언론에서, 언론이 제일 문제군요. 예, 네, 그래서 조심했던 것인데 선거를 앞두고 그런 보도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는 어제 그런 발표로 인해서 네, 뭐 의석이 10석 날아갔다느니 네, 뭐 표 떨어진다는 소리가 들린다느니 네, 그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출마한 분들도 네.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지금 말씀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김종인 대표 체제로 이 체제를 그냥 고수하나 또 그 반대의 경우나 선거에는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김종인 대표가 지금 예컨대 뭐 비례대표 2번이냐 12번이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비례대표의 순번을 바꿀 뜻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라는 입장이 완고하다면 그렇다면 당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선 당헌에 상당히 심각한 위배가 된다 이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가 본인의 뜻을 굽힐 뜻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은 또 결정을 또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위 차원에서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네, 이 원칙적으로 당은 소수의 네, 지도부나 의원들의 당이 아니고 지지자 당원들의 당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의무이고, 그분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뭐 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봐야겠죠. 자, 당은 지지자 당원의 정당이다. 따라서 이분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따르는 것이 의무인데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정당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 그분들의 뜻을 따르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구하지 않고 당 운영을 그동안 오랜 세월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당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오늘 선거 D-23일, 20일 정도밖에 선거가 안 남은 상황인데 그나마 김종인 대표 체제가 흔들리면 이게 뭐 제대로 된 선거가 되겠느냐. 컨트롤 타워가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도부가 흔들리면 선거 전략이나 뭐나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겠냐 이런 우려를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런 걱정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의견을 들으셨다면 네. 지도부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보니까 밤에 늦게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보좌관들이 성명을 냈더군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실제 당 내부에 뭐 당직자들도 있지만 또 지금 당직자들도 전혀 잘 모르는 가운데 추진된 그 칸막이 공천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지만 또 당내의 의원들의 보좌진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점. 그러니까 어찌됐든 김종인 체제에 대한 비민주적인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성, 정체성 이런 문제들이 다 총체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당이 좀 상당히 술렁이고 근데 이게 뭐 극단적으로 파국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래도 어떻게 당이 좀 수습하고 총선은 치르겠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예측하기가 쉽진 않지만 네. 다들 그 당을 위하는 마음 또 이번에 박근혜 정권 심판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잘 해결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김종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 이 지지자들 또 당원들 간의 이런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느냐. 문재인 대표가 이제는 뭔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됩니다. 위원장님은 좀 문재인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그분이 뭘 해야 된다, 네, 뭐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지자들의 의견은 네, 그분이 현재의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도록 만드신 분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면 네. 그분이 또 책임지고 나서서 그 문제 해결에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입장들을 다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중앙위에서도 나온 중앙위원회 주장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으라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린다. 이번 선거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에게 악재로 작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지지자 분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생각은 그동안의 그 지난 대선 패배 후 굉장히 당이 무기력하고 정말 실망시켜드린 것이 많았는데 그렇더라도 이 당을 포기하시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 참여하셔서 그 당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당으로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바꾸는 일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